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가 한창 심하던 2년 전 결혼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미루고 미루던 결혼은 올해 5월에 가까운 저희 친지와 친구들만 모시고 정말 행복한 분위기에서 치렀습니다. 다만 제 남편 가족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한 사람은 없어요. 이혼 가정은 아니며 부모님과 장가간 형 내외 3살 어린 여동생까지 있는 남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저는 30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인데요. 남편의 가족을 겪으면서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다는 걸 직접 보고 느꼈기에 오늘 큰맘 먹고 사연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결혼 준비하는 1년 남짓의 시간을 보내며 느낀 건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과 배우자의 가족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점이네요. 결혼식 때 남편 쪽 하객들은 가족 없이 지인들만 부르는 거에 대해 남편에게 서운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랑 가족들 아무도 안 오는 거 서운하지 않아? 그래도 당신 결혼한다는 건 알린 거지? 아니, 서운하지 않아. 아마 내가 혼인신고 먼저 한 건 알고 계실 거야. 굳이 결혼식 날짜 알려서 분란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 가만히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 괜히 너만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평생 한 번인데. 자기 가족들은 어쩜 끝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다 속상하다. 나는 할 만큼 해서 그런가.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은 생각만 들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내가 희생한 것도 후회하고 있어. 너 아니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나는 인생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희생했어도 결국은 나쁜 놈이 돼버린 거 알아? 가족 얘기하는 거 누워서 침 뱉기인 거 알지만 더 이상 내 인생 좀 먹기 싫어서 결정한 거야. 어쨌든 나는 가족들이랑 연락 안 하고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긴 요즘 결혼도 스몰 웨딩이 유행하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안 왔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남편 말대로 저는 그 이후 결혼식 때까지는 남편에게 가족들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롯이 우리 부부만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했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건 오히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지인들만 초대해서 더 의미 있기도 했고요. 남편과 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남편과 6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전부 잘 알아요. 취업 준비하며 힘든 시간에 서로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시험 준비하는 1년 동안 먼저 취업해서 돈 벌던 남자친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남편은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졸업하자마자 IT 관련 회사 입사해서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지금 입사 7년 차 연봉 1억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라서 성과급도 굉장히 두둑한 편이에요. 남편은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나 한결같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불같고 사는 것도 좋아하며 성격이 활달한 편인데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라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데도 잘 맞았고요. 남편이 지금의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기뻐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너한테 솔직히 말 못한 게 있었거든? 형이 사업한다고 엄마 돈을 가져다 쓰느라 나 대학 다닐 때 한창 어려울 때가 있었어. 어쩔 수 없이 군대 다녀왔는데 나아진 게 없어서 나는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졸업한 거야.
너도 알지? 내가 너랑 연애하는 것도 사치라고 했던 거.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이랑 너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내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싫다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너무 속상했겠다. 나한테 뭐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 준비나 착실히 잘하자. 응,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나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간 거 너무 좋아해. 꼬박꼬박 매달 나오는 월급쟁이가 제일 필요했다면서 엄마가 한시름 놨다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취직한 걸 월급쟁이가 필요했다고 말한다는 게 그때도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로는 자기가 가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하고 좋다며 가족들도 누구보다 자기를 자랑스러워 했고요. 가족들이니까 누구보다 자기 취직한 일을 기뻐해 준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존중받는 역할을 한다는 게 좋다며 뿌듯해 하길래 저도 마음껏 축하해 줬고요. 남편과 결혼 준비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서로 집안에 인사를 하게 되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지는 않으세요. 아직도 두 분 다 일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 친정은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문제는 예비시댁이었습니다. 예비시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원흉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나 말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그 집 큰형님과 막내 여동생입니다. 남편 큰형님은 예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도 하나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분가하지 않고 삽니다. 여동생은 항공 전문대 나와서 스튜어디스 하겠다고 계속 도전했다고 하는데 계속 낙방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지방 항공사 내근직으로 취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방 항공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당하고 저 결혼 준비하는 동안 계속 백수였습니다. 다시 스튜어디스 준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다지 취업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 형제들이 왜 원흉이라고 하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큰 형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왜 착한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건 많지만 처음으로 제가 충격받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예비 시누이가 취직을 위해 지원한 회사에 면접을 본다면서 당장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동생 옷 한 벌 사주는 게 뭐 큰 대수랴 싶어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필 주말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달아 오는 문자를 보던 그 사람 얼굴이 점점 흑빛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을 보니 이건 필시 뭔 일이 난 거구나 싶어서 제가 추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혹시 무슨 일 있어? 뭐야 아까부터 문자 온 걸 보고 안절부절이야. 뭔데 그래? 뭐 일이 있는 거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일은 무슨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긴. 내가 자기 얼굴 보면 무슨 일 있는 줄 모르겠어? 얼른 말해. 무슨 일인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 마지못해 남자친구가 핸드폰에 온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보여준 문자에는 백화점에 쓴 카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문자가 온 걸 봤는데 저 그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만 남자친구가 쓴 걸로 보이지 않는 지출 내역이 꽤나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옷 한 벌 사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발에, 가방에, 화장품에 저는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비싼 물건들을 계속 사는지 자그마치 300만 원이나 넘게 사용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월급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 다닌데도 승진도 하고 연차가 쌓인 지금이야 여유가 있는 거지. 그때는 대기업 초봉보다 살짝 더 많은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그런 큰돈을 한 번에 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대체 뭐야? 아니, 옷 한 벌 사준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3, 40도 아니고 하루 만에 백화점에서 3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것 때문에 사색이 된 거였어? 세상에. 아니, 아가씨 혼자 가서 쓴 거야? 자기가 집에 가서 옷 말고 환불하라고 해. 그게 우리 어머니도 동생이랑 같이 가셨거든. 나도 아까 보고 나서 놀라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있었어. 답답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지금 당장 어찌 된 일인지 왜 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써야 했는지 물어보고 바로 환불하라 그래. 제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더니만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답답이가 본전도 못 찾고 전화를 끊더군요. 어머니가 매번 이러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니 이해하라고. 3개월 무이자로 했다 그러시네. 뭐? 지금 무이자 할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자기 어머니나 동생이나 대체 왜 그러시는 거래?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다. 괜찮아. 내가 집에 가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말씀드릴게. 내가 카드를 안 주면 그만인 거잖아. 남자친구 어머니 말대로 매번 있는 일 아니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이유보다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곤란할 것 같아서 걱정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착한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들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본인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그 이후로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착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른다고 해도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을 그렇게 쓴다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비 시모와 신우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결혼한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형, 그러니까 예비 시아주버님이 결혼하던 3년 전에 결혼식에도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긴 해도 일 벌여놓은 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압니다. 본인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자기 처가에 책 잡힐 일 없게 조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결혼 전 남편 가족에 대해 잘 몰랐던 때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 당시 남편 여동생이 참 철없게도 실없는 소리를 저에게 했던 거 기억나네요. 저한테 자기 오빠랑 결혼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글쎄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물론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맞아요. 하긴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 아직은 모르는 일이긴 하죠. 우리 엄마는 둘째 오빠 결혼 일찍 시킬 생각 없다 그랬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왜요? 오빠 나이도 이제 30 넘었으니 결혼해야죠. 저도 그렇고요. 언니, 우리 오빠 취직한 지 고작 5년째예요. 엄마가 장가갈 집 마련할 때까지는 결혼 안 시킨다고 했어요. 길러준 값은 다 보답받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라고요. 길러준 값이요? 부모 자식 길러준 값을 갚아야 한다는 건 저 처음 들어봐요.
언니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그런 게 있어요. 오빠가 언니를 여기 데려온 거 보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길래 미리 힌트 주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오빠랑 결혼 못하니 꺼지라고 하는 말인지 헷갈렸지만 그때 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형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 얻었던 신혼집 보증금도 빼야 했고 1년 후에는 월세로 옮겨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비롯해 임신한 형수까지 같이 살면서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 했습니다. 원래 결혼한 자식이 좋은 일도 아닌데 본가에 얹혀 사는 건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복닥거리며 사는 것도 정신적으로 피곤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형이 하는 일이 안 되다 보니 가족들 식비며 생활비를 남편 대부분이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이 다 제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고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빨대 꽂고 있었다고 해두겠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결혼말이 나오기도 했고 사귀는 시간이 꽤 길었기에 우리 둘은 서로 얼마를 버는지 속속들이 알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취직하기 전부터 살아온 과정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즈음 계속 돈이 너무 빠듯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입에서 그 많은 월급 받으면서 돈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돈을 모아야 함에도 자기 형한테 대출을 받아줬다는 것까지 알고 나서는 진짜 헤어질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착하고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인 거 알고 있기도 했고 여자 입장에서 그게 싫어도 어쩌겠어요. 자기 가족들 도와준다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결혼 전에 제가 뭐라고 형한테 대출까지 해서 돈을 줬냐고 따지겠습니까? 형이 말은 갚겠다고 했나 봐요. 대출 받아줬다는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매달 원리금을 처음에는 줬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나중에는 돈 없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때 엄청 뭐라 하긴 했어요. 자기 형이나 어머니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자기는 뭐 땅 파서 돈이 나온대? 월급쟁이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빌려간 돈도 안 갚으면 어쩐대? 아, 자기가 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느낌이 드냐? 아니 어머니도 충분히 뭐든 일하실 수 있는 나이시잖아. 자기 시누이는? 얼마 전에 면접 본 거 떨어지고 지금은 집에서 노는 거야? 아니 대체 자기네 집 식구들은 왜 당신한테만 다 목매고 있는 건데? 얼마 버는지 알고서 그러시는 거야? 차라리 월급 조금 받는다고 말하지 그랬어. 사람이 왜 이리 바보 같냐고. 그걸 속여서 뭐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가족들 전부 월급 받는 거 합쳐도 나 혼자 버는 거 간신히 나온다는 거 알고 나서는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아예 맘 편히 노는 것 같긴 해. 자기 형도 문제야. 솔직히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는 거 아니잖아. 나도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한 거라고. 대체 장난도 아닌 차남이 왜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가족들이 자기 취직했다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를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아. 부모님이 해야 하는 걸 자기가 하고 있잖아. 답답하기도 하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서 30 넘도록 결혼 못한 건 그 사람 사정을 배려하느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형에게 대출까지 해줬다는 것과 그 집 식구들이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듣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오래 사귀었지만 연애할 때는 잘 몰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결혼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 때부터 남편은 집안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혼자서 내내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더라고요. 큰아들에게는 사업 미천 다 해주시면서 혼자 공부 알아서 다 하고 직장까지 좋은 데 들어간 둘째 아들에게는 늘 집안에 금전적으로 도움 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아들이 앞길 잘 개척하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들을 끝까지 빼먹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집안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결혼을 미루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아들을 장가 보내면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집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대강 알고 있었던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결혼하면 남편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리 부모님께는 진작에 인사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 식구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교제 기간이 6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저나 남자치고나 30이 넘는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을 반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정 가족들은 전부 빨리 가라고 등 떠밀던 때였고요. 그런데 저를 인사시키겠다고 한 남자친구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미룰까 어쩔까 고민하는 말을 하는 거 보고 딱 알았죠. 뭔가 나한테 말 못하는 게 또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래 사귀다 보니까 표정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또 뭐야? 내일 집에 인사 오라고 해놓고 대체 미루자는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건데? 나한테 감추는 거 없이 솔직히 말해봐. 자기네 집에서 나 오지 말래? 혹시 나 싫어하셔? 그랬더니 제 말에는 또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아, 네가 싫다니 그런 거 아니야. 가족들이 너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아직 결혼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결혼 빨리 하겠다는 걸 반대를 해서 그래. 내가 우겨서 인사시키고 날 잡을 거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혹시 내일 인사하러 가서 분위기 냉랭하면 너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 집 식구들과 마주해 한 번은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홀대하거나 결혼을 반대해도 흔들리지 않을 작정이긴 했어요. 그리고 쭉 지켜본 대로 남자친구가 그 집 식구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음에도 그 집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한다거나 홀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어려워하면서 손님 대접을 해주었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 분위기가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저에게 함부로 한 건 없었지만 말하는 족족 아들이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면서도 말은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6년을 사귀었으면 기왕 늦은 김에 더 늦게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여자 나이 31는 너무 어린 나이잖아. 이제 겨우 우리 아들 덕 좀 보고 살까 했구먼. 벌써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영 서운해서 그래. 혹시 하게 되면 올해는 지나서 하는 게 어때? 내가 나를 보니까 내년에도 우리 아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 내 후년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같이 있던 시가 식구들이 다들 돌아가면서 맞장구를 치긴 했습니다. 내가 결혼 일찍 해서 아는데 일찍 한다고 자리 금방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수 씨, 나 봐요. 나 결혼할 때 왔던 거 기억하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 집에 같이 살 줄 알았겠어요? 내 동생 나이는 30 넘었어도 아직 결혼이 뭔지 몰라서 저런 걸로 보인다니까요. 형, 형은 뭐 알고서 결혼했어? 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지?
아이고, 도련님. 해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도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줄은 몰랐거든요. 암튼 결혼이라는 게 그리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31 많은 나이 결코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 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은 바로 하자.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니들 치닥거리 하는 거지.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어차피 너희들은 결혼은 할 사람들 아니냐. 일단 상견례는 먼저 하더라도 결혼은 나중에 좋은 날로 하는 게 어떨까? 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니? 아, 네 어머니. 저도 결혼이 급해서 인사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둘이 마음먹었을 때 인사드리고 하고 싶었던 건데. 암튼 어머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모님께 상견례까지 하는 건 말씀드려도 되겠죠? 뭐 그래. 일단 상견례 한다고 당장 결혼하는 건 아닐 테니 그렇게 하렴. 아유, 우리 도련님 결혼하고 나면 조카한테 해주던 거 싹 없어질까 봐 걱정이네. 도련님, 결혼한다고 우리 세훈이 나몰라라 하기 없기에요? 형수님도 참, 그런 말이 어딨어요. 결혼해도 조카는 조카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긴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라고 한 자리에서 제가 왜 그 집 식구들에게 결혼을 만류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쩐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뭔가 수근거리며 작당 모의하는 모습을 봤던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진짜 우리 식구들 때문에 긴장 많이 했지. 내가 신신당부하길 잘했나 봐. 너 홀대하면 당장 집 나가고 나몰라라 할 거라고 했더니만 너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왜 자꾸 내 결혼을 미루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가족들한테 벗어나서 내 삶 살고 싶다 정말. 그러게. 어째 자기네 식구들은 자기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그냥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 근데 자기는 조카한테는 뭘 얼마나 잘해줬길래 형수까지 장가가는 걸 서운해하는 거야? 참, 자기네 식구들도 대단하긴 하다. 잘해주긴. 그냥 아기 낳았을 때 돈 들인 거랑 매달 조금씩 조카 귀저귀 값 주는 정도지 뭐. 결혼하면 자기 가족들 돈 나가는 거부터 내가 교통정리할 거야. 그건 확실히 하자. 그럼 나도 그걸 제일 바라고 있어. 나한테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게 맘 편히 사는 길 같아.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만 오래 하고 결혼을 자꾸 늦추는 걸 못마땅해 하셨던지라 상견례 한다는 말에 반색하셨습니다. 상견례 날은 몇 달 후로 잡았는데 그것도 사실 2번이나 미룬 겁니다. 한 번 더 미루면 우리 부모님이 기분 상해하실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행히 우리 집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상견례에서 저희 부모님이 마음 상하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결혼 날짜 문제로 살짝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올해를 넘기더라도 내년 초에는 결혼을 시키자는 입장이셨고 시가 식구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서 결혼은 시키겠지만 내년은 아니다 애매한 말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 당사자인 우리가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 자리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며 귀한 딸 데려다가 혹여 힘들게 할까 걱정된다는 말을 하시길래 저희 부모님도 강하게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가 어른들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어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 집 예비 형님 되실 분이 저를 따라 나오는가 싶더니만 저에게 꽁꽁 접은 종이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기, 동서,
뭐 우리 동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말해줄게요. 이거 한번 볼래요? 너무 놀라지는 말고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이거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하든가. 한번 보고 나서 생각해봐요. 네? 이게 뭔데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예비 형님에게 받은 종이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네받은 건 놀랍게도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한테 주는 거지 하고 한참을 보는데 기가 막힌 게 있긴 있더라고요. 황당한 사실이 뭐였는고 하니 바로 남편 밑으로 아들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6년 넘게 사귀면서 전혀 몰랐던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히 봤는데요. 다시 보니 그 아이 이름이 조카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영문을 몰라 할 말을 잃은 제게 형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 놀라지 마요. 사실 도련님 밑에 아들로 올라가 있지만 그 아이 도련님 친아들 아니라 내 아들 맞아요. 내 아들을 도련님 밑에 양자로 입적시켜놨거든요. 놀라는 거 보니 몰랐나 봐요? 당연히 몰랐죠. 이건 남자친구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네, 저는 몰랐어요. 이거 혹시 남자친구가 본인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본인 싫다고 하면 조카를 양자로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도련님이 동의한 거예요. 입양한 조카도 자식이랑 똑같은 거 알아요? 나중에 동서가 아이 낳아도 내 아들도 삼촌 재산 상속받을 권리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둬요. 이거 알면서도 결혼할 건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건가? 나 같으면 이런 중요한 사실 숨기고 결혼하자는 거 알게 된 이상 이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먼저 말 못한 거였는데 정말 몰랐다니 놀랍네요. 암튼 잘 생각해봐요. 도련님도 이건 실수했다 싶네요. 이런 건 결혼할 여자 집안에 알렸어야 하는 거야. 내 동생 같아서 말해주는 거니까 잘 결정해요. 그런데 저는 예비 형님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비 남편에 대해 흠을 잡듯이 말해 저와 결혼을 회방 놓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부모가 있음에도 자기 조카를 양자로 들인 이유도 궁금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예비 남편의 속사정을 먼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렸던 건 굳이 양자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 상속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분명 시아주버님 내외에 꿈꾸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속 깊은 사람이 이거 얘기 안 한 거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가치를 못 느꼈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는 일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같은 날 저에게 굳이 그 사람 흠잡는 거나 조카에게 상속 권리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저는 곱게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이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래도 결혼을 하겠다 이건가요? 아우, 세기의 사랑 나셨구만. 아유, 나는 모르겠다. 암튼 나도 이러는 거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조카를 아들로 올려놓은 거 납득할 수 있으면 결혼 강행하던가요. 아마 내 말대로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인생 구제해줬다고 고맙다고 찾아올걸요? 도련님이 동사한테 말도 안 하고 조카 양자로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배우자랑 자식보다는 조카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형님은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저랑 남자친구가 결혼하려는 거 말리는 거 아니고요? 말로는 저 살려준다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차마 그날 상견례 장소에서 성질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예비 남편에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집 식구들에게 인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비 형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그리고 예비 시모와 눈빛 교환을 하며 뭐가 뜻대로 잘 안 되었다는 제스처를 하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시가 식구들이 형님이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 나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카를 양자로 들인 걸 나에게 속였다고 한 얘기.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상속 권한이 조카에게 1순위로 있다는 것. 결혼을 은근히 미루라는 압력을 넣고 제 편을 드는 척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 등등요. 그런데 제 얘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 우리 형수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정말 어이가 없네. 나도 이제는 우리 가족들한테 질린다, 질려. 내가 우리 조카 양자로 들인 건 멀리 내다보고 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절대 내가 속이려고 한 거 아니라는 것만 믿어줘. 그럼 대체 당신 형수가 나한테 말한 건 대체 뭐야? 사실 예전에 형 내외가 하도 부탁을 하더라고. 나는 직장에서 애한테 나오는 복지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 아까우니까 혜택 놓치지 말라고 조카 양자로 올려놨다가 나중에 파양 처리해도 된다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상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 형이랑 형수는 가벼운 생각으로 양자 입적시켜 놓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양자로 입적해도 친부모에게도 상속권은 살아있다잖아. 그러니까 자기 조카는 친부모랑 삼촌에게 둘 다 상속받는 거지.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자기 조카랑 재산 분할 받아야 한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아니, 나는 상속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 형이 때 되면 호적 정리할 거라고 믿었고. 안 그래도 나 요즘 결혼 미루라고 가족들 등살에 시달리는 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싶네. 내일 당장 우리 집 같이 가서 말해야겠다. 뭘 말한다는 거야? 일단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응? 아니, 나 이대로 시간 끌면 결국 버는 거 전부 가족들한테 다 퍼주고 결혼 못할 수도 있어. 내가 그동안 가족들 힘들까봐 참았지만 점점 지쳤던 게 사실이야. 게다가 얼마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안 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나 보험 들어놔서 보험료 내는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알아봤더니 돈은 내가 내고 있는데 내 앞으로 든 게 죄다 사망보험이잖아. 나 진짜 소름 끼쳤어. 물론 혹시나 해서 대비하는 마음에 들어놓으라고 하신 걸 수도 있어. 근데 왜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돈을 받는 보험이 4개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확실히 결정할 거니까 꼭 너도 와줘. 이렇게 살면 나는 미래가 없어.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낫겠어. 그때 예비 남편은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카 양자 문제와 마음속에 있었던 보험 문제가 겹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살면 미래가 없다는 걸요. 저는 예비 남편이 와달라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온 가족이 다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며칠간 자기 옷이며 자질구레한 짐은 전부 뺀 상태였어요. 웃긴 건 짐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눈치채는 가족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니들 대체 뭐니? 집에 온다면 온다 말을 좀 미리 좀 하지 그랬어. 갑자기 둘이 무슨 일이냐? 설마 니들 결혼 무슨 문제 있는 거니? 혹시 미루려고 온 거야? 엄마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하긴 저 취직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가져다 준 돈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 아깝긴 하겠죠. 야 임마, 너 재수 씨까지 불러놓고 엄마한테 무슨 버릇없는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처음부터 삐딱선이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다들 잘 들어. 나 오늘 이후로 내 월급으로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돈을 끊을 거야. 툭하면 내 카드로 돈 쓰고 마트 결제하는 거 이제는 하지 마세요. 형도 잘 들어. 몇 년 동안 내 돈 가져간 거 설마 모르지는 않을 거야.
형이 대출해달라는 거 내가 작년에 겨우 다 갚았거든? 그거 돈 내놔. 그리고 내 호적에서 형 아들 도로 파가. 형수가 내 애인 만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형이 시킨 거라면 다 알겠지. 나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라 그랬대. 대체 다들 똘똘 뭉쳐서 나 결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다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암튼 나는 오늘 이 집에 나가서 아들 노릇하는 거 그만둘 거야. 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혹시 재수 씨가 너한테 뭐라 한 거냐? 우리가 설마 하니 너 뜯어먹으려고 장가 못 가게 하겠냐고. 가족끼리 영 끊고 살면 네 맘은 평생 편할 것 같냐? 그래 이놈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네가 영 끊으면 어쩔 건데. 우리 가족들 다 나 몰라라고 혼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제가 이제껏 처음 보는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말 안 했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상황이 가장 나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준 거고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동생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쳐요.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나오는 저금통이에요? 이 집안 지갑이에요? 큰돈 해달라서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대출 당기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솔직히 지난번에 엄마랑 형이 제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봤을 때부터 정 떨어졌어요. 근데 조카놈 양자로 드린 거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알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네요. 제가 효도라고 한 일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독이 되었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효자 안 하려고요. 나쁜 놈 소리 듣더라도 영 끊고 결혼할 테니까 다시는 저랑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 얘! 너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그래. 가족들 등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네가 그럼 잘 될 것 같아? 네, 더 잘 될 것 같으니 제발 여기서 그만하세요. 제가 버는 돈 그동안 저한테만 쉬쉬하고 쉽게 쓰시는 거 다 알지만 모른 척 한 겁니다. 형한테 들어간 돈은 전부 소송해서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웃긴 건 그 집 식구들이 입에 풀칠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돈을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썼으면 충분한데도 오히려 영 끊고 나가겠다는 예비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분노와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게 어이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연 끊겠다고 나와서 물론 그날 이후 딱 깔끔하게 절연했던 건 아닙니다. 시아주버님이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까지 전화해서 아들 설득하라고 난리치셨어요. 저는 물론 그 부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신혼집을 구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서류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하고 조카를 양자로 들인 거 파양 조치한 후 서류 한 장 떼어서 그 집에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남편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티 내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는 TV에서 왜 염전노예 같은 거나 연예인 누구 가족이 아들 착취하는 거 보고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시가 식구들은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자기 앞으로 가족들이 사망보험까지 드러났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의 심정은 감히 가늠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집 식구들은 아들이 벌어오는 돈은 왜 자기들 지분이 있는 것처럼 굴었는지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시아주버님 내외도 이기적인 인간이고 온 가족이 전부 똑같아요. 어찌 우리 남편 같은 순둥이가 중간에 나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등골 빼먹고 싶었는데 떡하니 배우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요? 어쨌든 그 후 남편은 정말 자기 가족들과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형에게 준 돈 돌려받으려고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5월 작게 결혼식을 치렀고 결혼 이후에는 시댁에 갈 일이 없어서 명절 연휴마다 신랑과 열심히 여행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힘들게 살았으니까 뭔가 인생 즐겁게 사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시댁과 절연하고 살게 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과 자기 삶을 좀먹는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절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